제가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련 알고리즘을 타고 이런 게 뜨더라고요. 의사 밧줄 끊길 각오로 말한다. 관련 조회수가 440만을 넘었고 무섭지만 꼭 봐야 할 영상이라는 반응도 꽤 많은 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뇌졸중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만나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뇌출혈이 더 위험합니다.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어내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집니다. 침입을 받았을 때 제일 일찍 죽어요. 터졌으니까 메꾸고 씻어내고 채우고. 뇌가 그게 아니죠. 눈이 멀고 신장 나빠지고 팔다리 신경 나빠서 다리 자르고. 뇌졸중이 안 생기게 만든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해오셨을 텐데 네. 오늘 데이앤나잇에 대해서 잠깐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저를 왜 불렀나 했거든요. 약간 영문을 몰랐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잘못 부르신 것 같다. 혹시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착각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라서 초빙을 한대요. 그래서 그럼 전문가로 누구를 부른 적이 있냐고 했더니 제가 첫 번째라고. 여전히 이상하다. 오,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나오신 유튜브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는 걸 네네. 알고 계시죠? 네네. 왜 인기가 많다고 보세요? 병이라는 게 뭐고 원인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더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하다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뇌졸중이 크게 나눠서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뇌졸중이죠. 네, 그걸 합쳐서 뇌졸중, 뇌가 졸지에 망가진다, 뇌졸중인데 뇌경색이 한 70%, 뇌출혈이 30%인데 뇌경색의 사망률이 5%가 안 돼요. 여기 그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문제가 되고 뇌출혈은 사망률이 40~50%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죽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그중에 뇌출혈 둘로 나누는데 뇌 조직 안에 터진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동맥 꽈리가 터진 출혈이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진 출혈은 수술도 못 해요, 요거는. 근데 단 요거는 출혈이 작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쪽 지주막하 출혈은 큰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장기인 뇌에서 바깥에서 터진 다음에 뇌를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터진 상태에서 환자들이 뭘 느끼냐면 인생에서 느낀 적이 없는 사상 최악의 두통을 느낍니다. 그 환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뭐라고 날 살아남은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내 뒤에서 누가 날 망치로 때렸다. 분명히 내 뒤에서 누가 날 망치로 때렸다. 라고, 네, 분명히 날 망치로 때렸다. 실제 의학 교과서에서도 환자가 표현한 게 이제 망치로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꽝 하고 기절하거나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오면 살려야 되는데 병원에 오는 하면 응급치료가 그 꽈리를 혈관정수로 들어가서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막아요. 그러면은 터진 수도관 같은 게 이제 막혔죠. 네. 그럼 환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환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혼수 상태예요. 왜요? 터진 혈액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뇌는 너무 약해서 이 혈액을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뇌가 더 망가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의사는. 못 해요. 그럼 놔두는 수밖에. 그래서 환자가 살아나기를 여러 치료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응급치료를 했는데 환자는 그대로 와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혈액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염증을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이 없어요. 정말 뇌졸중을 겉에서 보면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암은 환자들이 진단받고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은 처음만 나빠요. 그리고 좋아질 일만 있다. 예, 저를 만날 때가 최악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좋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에 위기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위기를 겪는 분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좋아져서 환자분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잘 될 거야 이런 말. 막연한 기대.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는 잘 될 겁니다 하는 거를 이제 근거를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전형적인 병입니다. 뇌졸중이. 그래서 이 병을 유전성은 있지만 이게 후천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단계별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예방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 제가 이걸 두려워했던 것만큼 환자들한테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긴 상태를 이제 3단계라고 합시다. 3단계. 그럼 1단계는 뭐냐? 위험 요인만 있는 사람이에요. 위험 요인만. 그 위험 요인이 뭐냐? 그럼 딱 7가지만 알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비만, 심방세동. 딱 7가지. 이 2단계는 그런 게 쌓여서 혈관에 변성이 온 사람,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3단계는 드디어 뇌졸중이 온 사람인데 3단계에서는 증상을 느끼는데 1, 2단계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이 생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당뇨, 아닌데 나 분명히 당뇨증 생기고 그건 진짜 당뇨가 심한 사람. 콜레스테롤 높으면 컨디션 나쁜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영상 검사를 해봐야만 동맥경화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게 영상 검사가 뭐냐? MRI, CT, 그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MRA라는 것도 있던데. MRI의 혈관을 보는 MRI를 MRA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 별명 같은 건데 MRA, CT, 그다음에 초음파 요것만 동맥경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뭘 조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MRA를 찍고 머리에 동맥경화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네. 없다. 2단계 안 들어갔구나. 그리고 1단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있는데 철저하게 잘 조절을 해서 2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들이 아무리 있어도 동맥경화증만 안 생기면 돼요. 그 위험 인자별로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00% T다 보니까 혈압은 130에 80, 그다음에 당뇨는 당화혈색소를 7% 이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을 160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뭐 안 좋다고 알려진 콜레스테롤. 이게 위험 인자별로 그 정도를 유지하면 100% 동맥경화증으로 안 간다는 게 너무 많은 임상시험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만 가끔 확인하면 돼요.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7가지 네. 지표도 있고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뇌졸중이 안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뇌졸중이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는 이제 FAST라고 F는 페이스, A는 얼굴. 암, 팔, 네, S는 스피치, 말, T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타임. 이 3가지가 증상이 뭔가 이상하다. 팔이 안 들리고 얼굴이 무너지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 3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나요?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이제 시간이 없다.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만 있어도. 네. 그리고 보니까 다들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라고 누가 올린 글이 있어요. 네네. 이게 보면 엄마가 말을 했는데 계속 까먹으시는 거예요. 뭘 하기로 했는데 까먹고 뭘 먹기로 했는데 까먹고
그건 지금 말씀하신 패스트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뇌는 이제 모든 증상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분은 전두엽 기능이 손상됐을 수도 있고 해마 기능이 손상돼서 기억력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증상을 더 알아야 되는 거는 보호자분들이에요. 옆에 가까운 사람. 예,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들.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엄마 말하는 게 이상하다. 말을 왜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을 하다 중단하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패스트를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 응급 119 연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뇌졸중 증상이 있었는데 좀 괜찮네. 네. 그래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입니다. 사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입니다. 전조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 예, 증상이다. 뇌졸중은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진 사람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팔다리 마비가 왔는데 본인이 한 5분 만에 풀렸어요. 나 분명히 팔다리가 안 들렸는데 네.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상하잖아요. 나 컨디션이 안 좋았나? 꿈 꿨나? 내가 지금 방금 뭘 겪은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전이 생겨서 막혔다가 이거를 열어주는 게 응급치료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 응급치료가 돼버렸어요. 막혔다가 혈전이 스스로 녹아버렸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으려고 했다가 풀려서 증상이 좋아진 경우예요. 그런데 그걸 일으키는 원인 질환인 동맥경화가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분들은 48시간 이내에 뇌졸중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50%. 그럼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 이내 재발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병원을 가시면 반신불수 장애인으로 살 가능성에서 완전히 정상인으로 가게 될 갈림길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이 왔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고요. 병원에서는 쫓아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급실 뺑뺑이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 전조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무조건 입원시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으세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환자는 이제 제가 97년 3, 4월경에 당직 때 만났던 환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환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의사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요. 근데 밤에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이게 소뇌경색 환자였어요. 소뇌는 뇌경색이 생겨도 환자분의 증상이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 정도밖에 안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 회복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위기만 벗어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환자예요. 밤에 이제 저한테 콜이 왔던 건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어요. 이 머리가 아픈 건 안 좋은 사인이라서 이제 CT를 찍어야 되겠다 해서 CT를 봤죠. 했는데 이전 CT랑 똑같았어요. 진통제를 주고 지났는데 아침에 환자분이 숨을 안 쉰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뒤에. 네. 그래서 그때 복도에서 이제 아들이 울고 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안 좋은데 이게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환자가 젊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인이 없었고 아들만. 그 환자는 몇 살 정도 됐었고요? 환자가 40대였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당직복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울면서 했어요, 제가. 울면서. 그 이후로 제가 수십 년간 경험을 했어도 그때 경험이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그때 얻었던 경험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질병이 안 무서운 병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처음에 받았던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뇌리에 너무 강하게 남았는지 뇌졸중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제가 자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그맨 김수용 씨가 쓰러졌었거든요. 네. 그 얘기 아직 계시죠? 근데 그분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뭐 프랭크 징후? 그러니까 귓볼에 뭐 주름이 가면 뭐 그럴 뇌졸중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네. 맞습니까? 아니요. 길게 설명한 보람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의학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귓불의 주름과 심장 관상동맥, 그다음 뇌혈관은 실제 거리도 멀고 이건 귓불 주름 자체가 혈관 결체 주익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인 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지금은 거의 요거는 의학적 미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저도 숱하게 많이 들은 건데 올리브유, 몸에 좋은 올리브유 맞잖아요. 네네네. 그걸 아침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네네. 맞습니까? 올리브유는 되게 좋은데 아침에 한 숟갈 먹는 행동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많은 음식을 먹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방을 먹을 건데 다른 식단을 다 충분히 하시는 분이 굳이 아침에도 내가 올리브유를 하나 더 먹겠다 그러면 기름을 왜 굳이 또 드시나요?가 되는 거죠. 아침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 뇌졸중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리브유하고. 근데 사실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핵심은 중성지방보다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에 너무 멀다. 저는 그냥 그것보단 그냥 골고루 잘 드시고 올리브는 이 안에 낄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은 뇌졸중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병, 갑자기 오는 병이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국민 뇌 건강 주치의로서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활동 이상의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